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그리고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덧 그 이노센트 3세 교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4차, 5차, 6차 십자군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부터 6차 십자군 살펴봅니다. 자, 십자군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부터 6차 십자군 볼 텐데요. 간혹 이 5차와 6차를 하나의 십자군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5차는 이제 목적지가 이집트였죠. 하지만 6차는 예루살렘,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하거든요. 구별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최초로 무력 충돌,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없이 협상, 말만 가지고 말빨로 성지를 회복한 6차 십자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던 신성 로마 제국의 최고 스타 황제 프리드리 2세입니다. 자, 1215년 7월 25일 황제 프리드리 2세는요, 경쟁 가문인 벨프 가문의 오토 4세를 제치고 아헨 대성당에서 독일 왕으로 대관식을 치릅니다. 이 아헨이 어떤 곳입니까? 아헨은 바로 중세 유럽의 최고의 스타 샤를마뉴가 만든 도시이고요. 그가 이후 제국의 수도로 삼은 곳이기도 하죠. 그 샤를마뉴가 만든 건축한 아헨 대성당 그 지하에 샤를마뉴의 석관이 있었어요. 거기를 참배한 이후 프리드리 2세는 십자군 종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중세 최고 권력의 교황 이노센트 3세는요, 지금까진 모든 게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됐다. 교회를 거역하는 자는 그가 황제든, 누가 그랬습니까? 오토 4세, 어때요? 까불다가 파문당했죠? 그리고 이제 저 부르고뉴 왕으로 이제 쭉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 이단도 전부 몰락의 길로 갔다. 황제든 이단이든 전부 몰락의 길로 갔다. 이단은 어딥니까? 바로 알비파. 이 알비파 십자군을 조직해가지고 알비파를 완전히 박멸한 게 요 이노센트 3세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인준해준 요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스토에는요, 성직자의 기풍을 일신하면서 교황의 권위는 유럽 만방에 떨치고 있었다. 영국 왕인 존은요, 땅을 다 잃고 이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서명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 이 대헌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교황의 바지 끄댕이를 잡고 이제 때렸습니다. 왕국 전체를 교황령으로 바칠 때니까 제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무효화 시켜달라고 뗐었다고 해요. 1216년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영광의 절정에서 승리를 만끽할 tum도 없이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56세 밖에 안 된 때였죠. 자, 뒤를 이어서 호노리우스 3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로마 명문 귀족 출신으로 즉위할 당시 이미 80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시칠리아의 어린아이였던 어린이 황제 프리드리 2세에게 보내졌던 가정교사 중 한 명이었죠. 자, 황제 프리드리 2세는요, 새로운 교황이 즉위하자마자 이전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했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한 명에게 2개의 왕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죠. 교황청에 가장 민감한 게 뭐였는가? 바로 가운데 껴있는 교황청,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과 시칠리아 왕국의 왕, 한 사람이 2개를 같이 차지하게 되면 가운데 샌드위치를 껴가지고 이제 교황청은 최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 어떻게 어기는가? 자신의 아들 하인리 7세, 이미 시칠리아 왕이었거든요. 거기다 독일 왕으로 세워가지고 2개의 왕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시칠리아에 계속 거주합니다. 그는 56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독일에는 고작 8년 거주했고 따뜻한 남쪽 나라인 시칠리아 섬에 계속 있었습니다. 새 교황은 황제 이런 행동을 묵인합니다. 왜냐? 아마도 이제 어릴 때 이 아이를 돌봤던 이 황제를 돌봤던 사제의 정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 황제 중심의 식자군 출정이 긴급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어떻습니까? 1220년 로마에서 황제 대관식을 치러주면서 십자군 출정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당시 5차 십자군은요, 황제가 이끄는 지원군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황제는 계속 가지 않고 미적거립니다. 1220년 같은 해 이집트 다미에타 요새의 5차 십자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5차 십자군 살펴봤죠. 이 황제의 지원군은 오매불망 기다렸다. 하지만 황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다.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황제가 파견한 그 펠라기우스 주교 지휘하에 카이로를 무작정 공격했다가 나일강 범람을 이용한 이 술탄 알카밀의 수공에 의해서 완전 거의 대패했다. 전멸하다시피 대패했다. 그리고 1221년 아무 소득 없이 철군했던 게 바로 5차 십자군입니다. 만약 황제가 갔다고 하면은 상황이 달랐겠죠. 자, 1225년 이제 황후가 죽어요. 그리고 싱글이 된 황제 프리드리 2세에게 교황은요, 예루살렘 왕위 계승권자인 욜란데를 새로운 황후로 맡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같은 해 11월 9일 이탈리아 브린디시 항구에서 둘은 결혼식을 하고요. 이제 황제는 예루살렘 왕 직함까지 얻게 됐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다가 시칠리아 국왕에다가 예루살렘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교황의 생각은 어떠냐? 자,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못 뺏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왕인데 빨리 성교 탈환하러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겠지. 더 이상 못 뺏기겠지 했는데 계속 미적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년 후 1227년 교황 호노리우스 3세는요, 수건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였대요. 중세 때 정말 오래 사신 교황이네요. 자, 왜 안 갔는가? 이 신성 로마제 황제인 프리드리 2세는요, 그 마음속에 품은 나름의 빅픽처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십자군 종군 너머에 빅픽처가 있었다. 그에게 십자군 종군, 예루살렘 국왕 뭐 이런 것도 자신의 빅픽처를 이루기 위한 뭐 작은 퍼즐에 불과했다는 건데, 그럼 그 빅픽처는 뭐냐? 바로 로마 제국 부흥의 청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롤 모델은 바로 샤를마뉴였다. 그의 계획 안에서 이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은 어때요? 현 상태로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탈리아는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은 제후들의 봉건적인 권리를 인정해 줬고요. 그리고 주요 도시는 북이탈리아처럼 이 자치권을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귀족과 주교로 이루어진 고문단이 그 아들인 독일 왕인 하인리 7세를 옆에서 잘 보좌하도록 했죠. 인재를 잘 써가지고 내전이 끊이지 않던 그 독일의 평화가 지속됐는데, 간혹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독일로 가서 판정을 해줬죠. 이렇게 이 부제의 통치, 황제는 이 부제의 통치를 통해서 매우 성공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 이 프리드리 2세의 할아버지 조부인 프리드리 1세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북부 이탈리아 자치도시 그리고 교황청 때문에 그야말로 개고생했습니다. 무려 6차례나 군사원정을 하고 결국은 콘스탄차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 북이탈리아 도시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죠. 이 이탈리아는요, 고만고만한 봉건 영주의 모임인 독일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다. 자,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향해서 가려면 저항 세력 둘이 있었는데, 첫째, 바로 북부의 자치도시들이었죠. 자, 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강력한 황제를 원치 않았어요. 두 번째, 교황청입니다. 이 교황청은 반도 내에 있는 작은 국가들, 세속 권력이 사분오열되어 있어야 했어요. 만약에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된다, 그 사이에 교황청이 껴있다, 이것은 최악의 악몽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는 건 자명했다. 왜냐? 그 전례가 바로 동방교회 있잖아요. 동방교회 어떻습니까? 바로 비잔틴 황제가 임명하는 일종의 종교 공무원에 불과했던 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거든요.
자, 그래서 교황청은요, 어때요? 대대로 요 이탈리아 통일의 최대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역대 교황은 반도 내에 있는 소왕국들을 이간질하는데 선수 중에 선수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황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는 봉건적인 특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기 이릅니다. 만약에 반란을 했다, 그럼 그 지역은요,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황제 직할령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그러다가 이제 황제는 교황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 세 가지를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이제 황제의 빅픽처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죠. 자, 첫 번째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루첼라라고 하는 도시에 시칠리아에 있는 아랍인 용병 1만 명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황제 직할 부대로 편성해 버립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 바로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무슬림들이 거주한다. 자, 이걸 교황이 용납 못하죠. 황제는 결국 교황과 물리적 충돌을 예상했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럴 때 이 무슬림 군대는 어때요? 이 교황의 파문, 이 파문의 위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교황청과 정면 충돌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생각을 했고, 실제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폴리 대학을 창설한 것입니다. 자, 기존에 교황청 산하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파리 대학, 신학을 공부하는 파리 대학,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는 볼로냐 대학이었죠.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나폴리 대학을 만들었다. 교황청은 당연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죠. 뭘 하려는 거지? 자, 이 두 대학,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 이 기존의 대학은 모두 교황청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부속 대학 이미지가 강했죠. 황제가 구상한 중앙집권 국가를 위해서는 어때요? 유능한 관료 조직이 필수였죠. 그래서 이 대학, 나폴리 대학을 통해서 그 관료를 충원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로마법을 연구했다. 이 로마법, 그 로마법이 근대 유럽 국가들 법률의 모태가 되거든요. 자, 교황청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로마를 어때요? 적그리스도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적그리스도 국가의 법률, 로마법을 연구한다? 안 된다는 거죠. 전부 이제 교황의 심기를 바로 거스르는 일들이었다. 거기다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살레르노의 의학교를 만드는데, 자, 시칠리아에 있는 아랍인들, 당대 최고의 의학 기술은 이 아랍인들에게 있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또 이 황제 자신도 해부학을 비롯해서 이 의학의 상당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 아랍 출신 의사들 중심으로 교수단을 만들어서 살레르노 의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을 차례차례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레고리우스 9세 자신의 사제였던 호노리우스 3세가 100세에 돌아가시고 그레고리우스 9세 교황이 즉위한다. 자,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외골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요 이름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약간 이제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그레고리우스 7세, 카노사의 굴력 때 황제 하인리 4세 한판 세게 붙은 그분도 그레고리우스였죠. 그분은 그레고리우스 7세. 이 그레고리우스 9세는요, 종교재판소를 상설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233년. 그리고 이 종교재판소의 신문관으로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들이었다. 자, 이분은 외골수인데다가 전임자처럼 황제와 사제지간의 정도 없었죠. 그는 기필코 황제를 십자군 선두에 세우리라 굳게 결심하면서 즉위했어요. 그래서 파문을 위협을 하고 그는 황제를 성지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잡을 기세였다. 자, 어쩔 수 없이 황제는 1227년 외골수 교황이 즉위하자 4만 병력을 이끌고 브린디시 항구를 출항합니다. 뭐 더 이상 연기할 명분이 없어서 실제로 이제 십자군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죠. 이번에 역병, 말라리아가 또 발생하면서 길을 막죠. 선황제, 즉 아버지였던 하인리 6세도 이 역병, 말라리아로 갑자기 30세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군대를 서둘러 돌려서 몸을 추스르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거듭된 원정 거부 전략이 있었죠. 외골수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요, 가차없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이 교황이 그렇게 빨리 황제를 파문한 것은 황제가 이 병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모세와 그리스도 무함마드는
세계 3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후세의 창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인 부르크하르트가 말한 것처럼 왕좌에 앉은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불렀던 요 프리드리히 2세라 하더라도 당시의 그런 시대상을 고려할 때 그런 무모한 말을 함부로 내뱉었을 리는 없다는 거죠. 분명 그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프리드리히 2세는요, 몸을 추스리고 나서 십자군 출정을 다시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황이 막아서죠. 교황이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 파문당한 황제가 십자군을 이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황제는 성지로 향하면서 동시에 교황과의 전쟁을 염두에 둡니다. 교황 역시 전쟁을 고려했죠. 전쟁은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실제로 발발하게 되는데 이 교황이 이 황제가 성지 탈환하러 간 사이에 뒤통수를 칠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즈음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게는요 1순위가 뭐였는가? 더 이상 성지 탈환이 아니었어요. 바로 황제 타도였다. 바로 교황청을 압박하는 황제, 그 황제의 영토인 시칠리아 왕국을 칠 생각이었던 거죠. 자, 1228년 황제는 파문으로 의기소침할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문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성지에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황후였던 욜란드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은 거예요. 콜라트 4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출산 후 바로 죽었다.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왕국에 대한 요 황제의 권리를 입증해줄 유일한 근거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아들 콜라트 뿐이었죠. 자, 이제 그의 빅픽처, 바로 기독교 세계의 수장으로서 그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탈환이 황제에게 새로운 당면 과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는 1228년 6월 이탈리아를 출발합니다. 하지만 성지로 직행하지 않아요. 도중에 키프로스 섬에 상륙하는데 키프로스 왕국은요, 이 비잔틴 제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황제의 간섭 없이 네 번째 왕인 앙리 1세가 통치 중이었죠. 그는 한 살의 즉위해서 당시 11살이었는데 당시는 섭정 이벨린의 장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당시 베이루트의 영주이기도 했죠. 그는 황제가 상륙한 이유를 이 키프로스 섬을 가로채기 위해서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황제는요, 이 키프로스 섬과 또 섭정이 영주로 있는 그 베이루트 거기를 달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이벨린의 장도 배짱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냥 황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삿바 싸움이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황제는 병력 부족으로 인해서 십자군에 함께 동행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성지로 출항을 하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십자군 현지의 영주와 귀족들은요, 황제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악수가 되기도 하죠. 세 달 후인 1228년 9월 황제군은 마침내 성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교황의 직접 명령을 받는 이 성전 기사단과 요한 기사단은 황제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합니다. 게다가 황제는 파문당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단이 황제에게 협력할 일이 없었죠. 자, 무슬림과 전쟁에서 일당 백인 요 기사단의 도움은 절대적인데, 자, 황제를 따라온 요 튜턴 기사단 외에는 황제와 가담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러다가 이듬해 1229년 초 황제는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일단 현지에서는 현지 영주와 기사단이 협조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본국에서 황제의 부재를 틈타서 교황군이 남부 이탈리아 영토 시칠리아 왕국을 침공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누구였는가? 황제에게 있어서는 장인인 장드 브리엔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 프리드리히 2세는요, 1225년 결혼식을 했잖아요. 욜란데와. 그 욜란데의 아버지가 장드 브리엔이죠. 장 1세, 왕으로 있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딸의 섭정으로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프리드리히 2세는요, 욜란데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어때요? 장 1세, 자신의 장인이죠. 그 장 1세의 예루살렘 왕위직과 섭정직 모두 박탈하고 예루살렘 왕국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가 왕위에 오른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자, 장드 브리엔은 어때요? 예루살렘 왕에서 섭정으로 다시 일개 그냥 기사로 계속 강등된 요 장드 브리엔. 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하죠. 바로 공공의 적인
황제에 맞서기 위해서 교황은 교황 군대를 꾸렸고 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백전노장인 요 장드브리엔을 임명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사위의 시칠리아 왕국을 공격한 것인데, 자, 이로 인해서 더 이상 황제는 성지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후퇴한다? 이것도 명분이 없죠. 또 모양새도 빠지고. 그나마 황제에게 다행인 것은 이집트의 술탄인 알카밀이 전쟁보다는 협상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알카밀은요, 동생과 내전 중이었고, 동생이 통치하고 있는 다메섹을 포위하면서 내전이 종결 직전인 상황이었다. 여기서 어때요? 십자군 황제와 또 싸웠다가는 내전이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프리드리 2세 황제는 교황군의 시칠리아 왕국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둘러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종교는 달라도 한쪽은 싸우기 싫은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빨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협상은 순조롭게 타결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강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알카밀은요, 황제를 몇 번 만나는데, 자, 아랍어에 능통한 황제를 보고서 그는 탄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절친이 되죠.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술탄 알카밀과 황제 프리드리 2세 모두 이 과학과 수학을 사랑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이었다. 둘은요, 종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중세형 인간이 결코 아니었다. 둘은 한마디로 탈중세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둘 사이에는 종교를 초월한 우정이 싹트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1229년 2월 18일 희대의 협상 발표로 이어지죠. 자, 요빠 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 당시 종교관념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기독교 쪽에 엄청나게 유리했던 조약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서부 일대와 해안 지역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넘깁니다. 그리고 10년간 휴전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죠. 최초로 무력 대결 없이 성지를 회복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입장에 보면은 정말 아이디어란, 정말 환상적인 십자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황제 육체 십자군이 출정하기 전 십자군 영토입니다. 바로 요거죠. 드문드문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협상력의 기본은 뭡니까? 바로 상대방의 언어인 아랍어에 능통했던 이런 것들. 이래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봐요. 어쨌든 아랍어에 능통했던 그 황제에게 술탄이 탄복했고, 이후 두 사람은 어때요? 비슷한 캐릭터였던 거예요. 과학과 수학을 사랑하는 함적 인간이었다. 이런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둘 사이에는 종교를 초월한 우정이 싹트게 되었고, 친구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 해안에 있는 지역들이 다 넘어오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럽에서 이렇게 지형이 올려갈 때 해안을 다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회복하게 된다. 자, 최초로 무력 대결 없이 성지를 회복한 판타스틱한 십자군이었지만 어때요? 교황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 회복하면 안 돼. 이교도를, 무슬림을 죽여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황제가 어때요? 교황청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다. 자, 3월 17일 프리드리 2세 황제는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8일에 성묘교회에서 대관식을 거행을 하죠. 하지만 파문당한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줄 주교가 없었죠. 그래서 황제는요, 직접 관을 씁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죠. 이런 거 가지고. 예. 그리고 섭정을 세우고 시칠리아 왕국으로 즉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교황군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이탈리아가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자, 프리드리 2세의 협상력으로 예루살렘은 기독교 수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15년 후인 1244년 예루살렘 왕국은요, 이 몽골에 밀려난 이 호라즘 전사들이 서진해서 다시 예루살렘 왕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이것을 이집트에 넘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15년 후 다시 이슬람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다음 시간에 살펴볼 7차 십자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최초로 무력 대결, 전쟁 없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한 6차 십자군, 그 주인공인 황제 프리드리 2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